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72년 기존 상업 영화계의 관습에서 벗어나 언더그라운드 누 시너머 운동으로 혁신적인 실험 영화를 표방하며 영상예술을 학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의 아방가르드 영상연구회에서 발족 53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고전 영화 명작 53편과 세계 근현대 영화 명작 130편 총 183편 세계 영화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걸작을 선정해서 섹션별 연대기 순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근현대 영화는 1961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대로 영화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철학적, 미학적 실험의 정점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붕괴되고 상업성보다는 예술성, 철학성, 비평적 가치 중심, 감독의 개성이 전면에 나선 작가주의의 예술영화 황금기입니다. 태양은 가득히는 르네 클레망 감독이 연출한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알랭 들롱은 냉정하고 매력적이면서도 잔인한 톰 리플리 역을 맡아 강렬하게 표현하는 연기력으로 국제적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체성과 욕망, 탐욕과 위선을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인공 톰 리플리는 가난과 사회적 열등감, 부와 자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친구의 삶을 욕망하고 결국 살인과 신분 도용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부유층과 외부자의 관계, 그리고 타인의 삶을 갈망하는 인간 심리를 긴장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르네 클레망 감독은 눈부신 지중해 풍경과 대비되게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도덕적 붕괴를 차분하고 서늘하게 그려냅니다. 밝은 색채와 태양 아래의 풍경은 부와 욕망의 유혹적이고도 공허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르네 클레망 감독은 캐릭터의 심리보다는 행동의 결과와 긴장감, 아이러니에 집중해 관객에게 도덕적 판단을 맡기는 연출을 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태양은 가득히가 심리적 스릴러의 걸작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시각적 아름다움과 냉정한 연출의 결합을 높게 봅니다. 1962년 추리 소설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드거 문학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 영화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마리 앙바드에서 작품은 1961년에 개봉한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영화입니다. 알랭 레네 감독이 연출한 영화사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아름다운 퍼즐로 불리는 전위적 걸작입니다. 프랑스 누벨바그 시대의 정점이자 현대 영화의 문법을 완전히 뒤바꾼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화는 고전적인 서사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며 기억의 주관성, 시간의 비선형성, 소통의 불가능성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탐구합니다. 기억의 불확실성과 시간의 붕괴를 통해 사랑이 진실인지 욕망과 강박이 만들어낸 기억의 조작인지를 묻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알랭 레네 감독의 연출 그 자체입니다. 인물의 의상이 장면마다 바뀌거나 방금 전과 다른 장소에 서 있는 등 시공간을 무너뜨리는 점프 컷과 매치 컷 편집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호텔 복도를 따라가는 유려한 트래킹샷과 딥포커스 촬영 기법은 관객을 최면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정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각상처럼 멈춰있는 정적인 미장센 장면은 초현실주의 회화를 연상시킵니다. 등장인물들은 전통적인 감정 연기보다는 감독이 설계한 기하학적 구도의 일부로서 연기를 합니다. 여주인공의 무표정한 얼굴과 기묘한 몸짓은 영화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했으며 남주인공은 끊임없이 최면을 거는 듯한 낮은 목소리의 내레이션으로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이 작품은 소설가 알랭 로브그리에의 누보 로망 이론을 영화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영화 언어의 확장을 시도하여 서사보다 이미지와 리듬이 우선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주인공의 의상을 샤넬이 담당하여 마리 앙바드 룩이라는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961년 22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으며 1963년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프랑스 영화 비평가 협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20세기 영화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1961년 스페인, 멕시코 합작 초현실주의 흑백 블랙 코미디 영화로 루이스 부뉴엘 감독이 연출한 영화사상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걸작 중 하나입니다. 당시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정권하에서 만들어졌으나 개봉 직후 바티칸으로부터 신성 모독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으며 상영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던 파격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종교적 순결주의와 인간의 저열한 본능 사이의 충돌을 주제로 다룹니다. 선의로 행하는 자선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음을 냉소적으로 보여줍니다. 억압된 성적 욕망과 위선적인 도덕성을 날카롭게 풍자하며 기존의 카톨릭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루이스 부뉴엘 감독은 이 영화에서 자신의 전공인 초현실주의적 연출 기법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했습니다. 거지들이 난잡하게 술판을 벌이는 도중 순간적으로 정지 화면이 되어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 구도를 재현하는 패러디 장면은 영화 사상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인 신성 모독 장면으로 꼽힙니다. 면류관, 십자가, 칼, 젖을 짜는 행위 등 종교적, 성적, 상징물을 곳곳에 배치하여 관객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실비아 피날의 성녀와도 같은 순결함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서늘하고 절제된 연기로 소화했으며 페르난도 레이 또한 고귀한 귀족의 풍모 속에 감춰진 관음증적이고 병적인 욕망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종교, 계급,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블랙 코미디와 스릴러의 문법으로 풀어낸 부뉴엘 감독의 연출력은 이후 유럽 영화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61년 제14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마부는 1961년에 개봉한 강대진 감독이 연출하고 김승호, 신영균, 황정순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 한국 영화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고전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전후 당시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서민 가족극이자 한국 영화가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주목받게 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근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붕괴되는 구시대적 가치와 이를 극복하려는 서민 가장의 눈물겨운 부성애와 희망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강대진 감독은 이 영화에서 사소한 일상과 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거리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마부의 느린 이동이라는 시각적 장치로 포착하며 도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극적 사건보다 인물들의 감정, 관계, 삶의 고단함에 집중하며 일상 속 삶과 희망을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이런 접근법은 당시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서민 리얼리즘으로 평가되며 한국 영화가 이후 사실주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단연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입니다. 당대 최고 배우들의 연기는 관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절제된 톤으로 과장된 표현보다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부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한국 전쟁 후 1960년대 혼란과 도시화의 변화를 영화적 언어로 긴밀하게 묘사해 당시 사회상을 생생히 전달했고 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내 한국 영화 최고 리얼리즘의 정수이며 가족 애환과 사회적 현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전적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1961년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 은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점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의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한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당시 변방이었던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방대한 서사를 담은 1962년작 서부 개척사는 헐리우드 황금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서부 개척 신화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서부 서사 영화로 존 포드, 헨리 해서웨이, 조지 마셜이 공동 감독하고 캐럴 베이커, 리 제이코브, 헨리 폰다, 캐럴린 존스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거의 모두 한데 모은 뛰어난 캐스팅과 서부극 전문 헐리우드 감독 3명이 참여한 이 작품은 진정한 역사물 대작 서사극입니다. 이 영화는 1839년부터 1889년까지 50년간의 미국 서부 역사를 다루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프레스코 가문의 3대에 걸친 여정을 통해 미국의 개척지를 탐험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명과 야생의 충돌, 가족의 유대, 그리고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미국적 이상과 국가의 탄생을 주제로 합니다. 이 영화는 매우 특이하게 3명의 당대 최고의 거장 감독이 나누어 공동 연출했습니다. 헨리 해서웨이 감독은 개척 초기와 가족 중심 서사 파트를 연출했고 조지 마셜 감독은 철도 건설과 액션 중심의 에피소드 파트를 연출했으며
존 포드 감독은 서부 신화적 이미지와 인디언과의 갈등 파트를 서정적이면서도 묵직한 연출로 선보였습니다. 수많은 스타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데비 레이놀즈가 연기한 릴리스 캐릭터가 극 전체를 관통하며 중심을 잘 잡아주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시네라마 공법입니다. 세대의 35mm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곡면 스크린에 3대 영사기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급류를 타는 장면이나 버팔로 떼가 질주하는 장면은 시네라마 기술의 정수로 꼽힙니다. 단순한 서부극을 넘어 미국의 건국 신화를 시각적 대서사시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1964년 제3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각본상, 편집상, 음향상 총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한 1962년작 서사적 전기 모험 영화입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각적 성취와 서사시 에픽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전쟁 영화를 넘어 한 인간의 자아와 광기, 그리고 제국주의의 비극을 거대한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영웅 신화의 탄생과 붕괴, 정체성의 혼란, 제국주의와 전쟁이 개인을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하는가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무명이었던 피터 오툴은 푸른 눈과 중성적인 매력으로 주인공 로렌스의 신비로움과 불안정한 내면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의 연출력은 서사시적 규모와 현미경 같은 심리 묘사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화면만 큰 영화가 아니라 그 거대한 풍경 속에 인간의 고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그의 연출의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사막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로렌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연출했습니다. 매치컷 편집으로 로렌스가 성냥불을 불어끄는 장면에서 바로 사막의 지평선 위로 해가 뜨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혁신적 편집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막의 압도적인 크기를 담기 위해 70필름을 선택해서 극단적인 롱샷으로 인간을 화면에서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게 촬영하여 거대한 운명이나 자연 앞에 놓인 인간의 무력함과 고독을 시각화했습니다. 말보다 영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시각적 은유와 절제된 대사, 완벽주의적 미장센, 사막의 빛과 그림자의 각도를 조명으로는 불가능한 자연의 질감으로 화면에 담았습니다. 음악을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활용해서 로렌스의 영웅적 기상과 비극적 최후를 소리로 예견하게 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카메라를 붓처럼 사용하여 사막이라는 캔버스 위에 한 인간의 파멸해가는 영혼을 그려낸 화가와 같은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1963년 주요 영화제를 휩쓸며 영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20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신인 나무상을 수상했으며 제35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 미술상, 음향상 7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비평과 흥행 모두에서 정점에 섰습니다. 쥘과 짐은 프랑수와 트리포가 감독, 제작, 공동 각본을 맡은 1962년에 개봉한 로맨틱 영화입니다. 프랑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유와 사랑, 파멸, 시간의 흐름을 가장 아름답게 영화 언어로 실험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존의 도덕과 관습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하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과 소유욕이라는 인간적 한계 앞에 무너지는 삶의 비극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잔느 모로는 이 영화의 심장으로 카트린 르의 변덕스러움, 매혹적인 카리스마, 내면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누벨바그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이야기를 통제하기보다 흐르게 두는 방식입니다. 그는 정형화된 영화 문법을 거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장면에서의 핸드헬드 촬영과 360도 패닝샷은 인물들의 자유로움을 시각화했습니다. 뉴스릴을 활용해서 실제 전쟁 기록 영상을 삽입하여 개인의 삶과 역사의 비극을 교차시켰습니다. 쥘과 짐은 현대 영화 편집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혁신적입니다. 카트린 르의 미소를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여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프리즈 프레임 편집 기법을 선보였고, 시간의 흐름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속도감을 주어 경쾌하면서도 불안한 리듬을 만드는 점프컷을 사용했으며, 화면의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아이리스샷 고전적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미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불륜이나 삼각관계를 다룬 치정극이 아닙니다.
삶은 결코 질서정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름다운 영상미와 조르주 들리르의 서정적인 음악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기존 영화의 틀을 깨고 감독의 개인적인 시선과 철학을 투영한 작가주의 영화의 정수이며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의 대표작이라는 상징성과 후대 영화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날까지도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2년 프랑스 에투알 드 크리스탈 최우수 작품상, 잔느 모로는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1962년 아르헨티나 마르델 플라타 국제영화제에서 실버 아스토르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1963년 이탈리아 영화기자협회에서 실버 리본 최우수 외국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새는 1963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제작과 연출을 맡은 미국의 자연공포 영화입니다.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선 서스펜스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며 현대 재난 영화의 원형격인 공포의 문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연의 역습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 문명의 무력함과 일상 속 원초적 공포 불안과 통제 상실의 시대적 감정을 영화 언어로 구현한 문제작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 의해 발탁된 신인 TP 헤드러는 차가우면서도 우아한 히치콕적 금발 미녀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마지막 다락방 장면에서의 공포에 질린 연기는 실제 살아있는 새들을 던지며 연기하는 장면은 처절할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공포와 정교한 시각적 설계를 통해 관객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파격적인 연출은 배경음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새들의 날갯짓, 울음소리를 전자적으로 합성한 기괴한 소음만을 배치해서 정적이 흐르다 돌연 소음이 치고 들어오는 방식의 극강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공포의 대상을 시청자들에게 바로 보여주지 않고 점진적인 기다림의 공포를 선택해서 폭발 직전의 긴장감을 유도합니다. 정교한 몽타주와 시점샷을 사용해서 관객이 캐릭터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만들어 공포에 동참시킵니다. 주인공 멜라니의 완벽한 금발 머리에 세련된 녹색 정장은 황량한 해안가의 풍경과 지저분한 새들의 공격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게 하는 시각적 대비와 색채 활용을 했습니다. 시각 효과를 위해서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소듐 베이퍼 프로세스 특수 기법을 활용해 수만 마리의 새를 실감나게 합성했습니다. 주유소 폭발 장면에서 카메라는 하늘 높은 곳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지적 시점을 통해 화면 위로 새들이 천천히 날아 들어오는데 이는 인간의 비극을 관조하는 자연의 냉혹한 시선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CG가 없던 시절 특수 효과와 편집만으로 압도적인 시각적 공포를 구현해서 현대적 호러, 스릴러 영화의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등을 돌렸을 때 발생하는 원초적인 공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1963년 개봉 당시 너무 파격적인 장르적 시도 때문에 엇갈린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탁월한 시각 효과와 연출 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964년 제3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 후보에 올랐으며 제21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TP 헤드러는 신인 여우상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태양은 외로워는 1962년에 개봉한 흑백 로맨스 영화입니다. 영화 정사, 밤과 함께 이탈리아의 거장,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3부작으로 그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 관계의 허물을 다룬 이탈리아 모더니즘, 영화의 정점으로 당대, 영화 문법을 파괴한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안토니오니 감독은 현대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물질주의 속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얇아지고 무의미해지는지를 시각적이고 철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야기는 사랑의 가능성과 소멸, 그리고 인간 사이의 소통 부재를 통해 현대인의 정서적 공허를 드러냅니다.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 일식이라는 제목 자체도 감정의 소멸과 침묵, 인간적 연결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주연 배우 알랭 들롱과 모니카 비티의 뛰어난 연기는 극중에서 감정의 절제된 표현과 심리적 거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안토니오니 감독의 뮤즈답게 모니카 비티는 표정 없는 불안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텅 빈 눈빛을 통해 현대인이 느끼는 원인 모를 권태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미남 배우였던 알랭 들롱은 에너지가 넘치고 속물적인 주식 중개인 역을 맡아 모니카 비티의 정적인 이미지와 강렬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그의 젊음과 활력조차 결국 자본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게 하는 연기가 일품입니다.
안토니오니 감독은 전통적인 영화 연출의 문법인 사건 중심을 완전히 버리고 공간과 사물을 통해 인간의 소외를 표현하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프레임 안에 프레임 연출로 인물의 감정을 대사로 설명하지 않고 그 대신 인물이 서 있는 공간의 구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화면의 상당 부분을 텅 빈 벽이나 하늘로 채우고 인물을 구석에 배치하는 여백의 미 연출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비토리아가 헤어진 후 멍하니 방을 서성이거나 사물을 무의미하게 길게 만지는 지루함의 연출 장면은 관객이 그녀의 권태를 직접 체험하게 만듭니다.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연출은 점점 더 추상화된 미장센으로 변해가는데 인물의 얼굴보다는 그들이 스쳐 지나가는 건축물의 기하학적 선, 나뭇잎, 가로등 같은 사물에 카메라를 집중시킵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조차도 결국은 풍경의 일부처럼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점을 암시하며 영화를 한 편의 회화나 조각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영화 마지막 7분 동안 주인공 없이 거리의 가로등, 물 고인 통, 공사 중인 건물 등을 비추는 편집은 영화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시퀀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존재의 엔딩 연출적 결단으로 관객은 주인공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 감독은 끝내 그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진 빈 거리를 비추는 엔딩 시퀀스 연출은 인간이 떠나고 남은 차가운 문명 사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허무주의적 미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영화가 지닌 실존주의적 깊이와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을 인정받아 세계 카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에서 수여하는 카톨릭 영화국 상을 수상했으며 1962년 제15회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8과 2분의 1은 페데리코 펠리니가 공동 각본과 연출을 맡은 1963년 아방가르드 자전적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에 관한 영화로 꼽히는 걸작입니다. 감독 자신의 창작적 위기와 내면을 투영한 이 작품은 현대 영화의 표현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메타픽션적 서사를 가진 이 영화는 유명한 이탈리아 영화 감독 기도 안셀미가 서사적인 SF 영화를 연출하려다 창작 슬럼프에 빠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가 겪는 막다른 골목을 보여주면서도 그 혼란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 시적인 작품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공동 제작으로 촬영 감독 지안니 디 베난조가 흑백 필름으로 촬영했으며 니노 로타가 음악을 담당했고 피에로 게라르디가 의상과 세트 디자인을, 펠리니 감독은 영화 전반에 걸쳐 초현실주의적인 장면들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페르소나였던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는 귀도 역을 통해 냉소적이면서 나약하고 우아하면서도 비겁한 예술가의 초상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아누크 에메 등 주변 여성 캐릭터들은 귀도의 뮤즈이자 파괴자로 등장하여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귀도의 내면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지안니 디 베난조 촬영 감독은 흑백 화면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현실은 차갑게, 환상은 안개와 연기를 활용해 몽환적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펠리니의 감독이 8과 2분의 1에서 보여준 연출력은 영화라는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상상력의 자유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펠리니 연출력의 정점은 관객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 기억, 환상을 넘나들게 하는 기법입니다. 기존의 영화들이 회상 장면에서 화면이 흐려지거나 효과음을 넣는 것과 달리 펠리니 감독은 주인공 귀도의 시선을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과거의 유년 시절이나 기괴한 망상 속으로 화면을 전환합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보다 인물의 심리적 흐름에 따라 장면을 배치하여 관객이 주인공의 뇌구조 속을 직접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화면 안에 수많은 인물을 복잡하게 배치하면서도 산만하지 않게 통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심각하고 어두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와 과장된 동작을 섞어 인생을 한편의 거대한 축제나 서커스처럼 보이게 연출합니다. 인물들은 마치 무대 위 무용수처럼 움직이며 극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대담한 메타 시네마적 접근법으로 영화에 관한 영화로서 감독 자신의 자의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감독은 자신이 겪는 창작의 막막함과 비겁함을 스크린에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창작자와 작품 사이의 거리를 파괴하는 용기 있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사로 설명하기보다 시각적 상징성과 미장센을 통해 주제를 전달합니다. 꽉 막힌 터널 안 자동차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발목에 줄이 묶여 다시 끌어내려지는 오프닝 장면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현실에 구속된 예술가의 상태를 단 한 장면으로
압축해 보여준 천재적인 연출입니다. 펠리니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등장인물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추는 장면을 통해 삶의 혼란 자체를 긍정하는 인생은 서커스라는 자신만의 미학을 완성했습니다. 펠리니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영화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연출력은 혼란스러운 인간의 내면을 질서정연한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연금술과 같습니다. 1964년 제3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과 최우수 의상상을 수상하며 당시 보수적이었던 헐리우드에서도 이 영화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963년 침묵은 잉마르 베리만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현대 영화사에서 모더니즘 영화의 정수로 꼽히는 스웨덴 작품입니다.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신의 침묵 3부작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겨울빛을 마무리하는 걸작입니다. 개봉 당시 파격적인 성 묘사와 난해한 상징성으로 큰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신이 떠난 공허한 세상에서 소통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들이 겪는 지독한 고독과 육체적 고통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페르소나들이 보여주는 연기는 압권입니다. 잉리드 툴리는 죽어가는 육체 속에서 지적인 우월감을 지키려 애쓰는 신경질적이고 고통스러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군넬 린드블룸은 에스테르와 대조되는 생명력 넘치고 도발적인, 때로는 잔인할 정도의 냉소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극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이 작품에서 잉마르 베리만 감독은 극도로 절제된 내면, 세계와 침묵의 미학을 구축합니다. 배경음악과 불필요한 소리들은 거의 배제되거나 제한해서 인물 심리를 극대화하고 침묵 자체가 서사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연출입니다. 인물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가깝게 잡아내어 그들의 내면적 고통과 미세한 심리 변화를 포착한 클로즈업의 미학을 보여주었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서 흑백 화면 속에서 강렬한 명암 대비를 사용하여 호텔 복도의 공허함과 인물의 고립감을 시각화했습니다. 영화의 호흡은 매우 느리고 정적이지만 편집은 매우 정교합니다. 공간의 파편화로 요한이 호텔 복도를 배회하는 장면들을 통해 호텔이라는 공간을 미로처럼 느끼게 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폐쇄 공포증적인 답답함을 공유하게 합니다. 시선의 편집 기법으로 인물들이 서로를 훔쳐보거나 외면하는 시선을 교차시켜 인물 간의 권력 관계와 소외를 드러냅니다. 침묵은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서 육체와 고통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심리극으로 창밖을 지나가는 탱크, 호텔의 고개사들 등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전쟁의 공포와 인간 존재의 부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수위 높은 파격적인 성적 표현을 담았으나 이는 외설이 아닌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소외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인정받았습니다. 개봉 당시 스웨덴을 비롯한 전 세계 영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1964년 스웨덴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인 굴드바게상의 제1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베리만은 감독상, 잉리드 툴리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1965년 이탈리아 국립영화기자협회 최우수 외국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장 릭 고다르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1963년작 경멸은 프랑스 누벨바그 사조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비극적인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자본에 굴복한 예술가의 비굴함이 어떻게 부부간의 사랑을 파괴하고 경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을 다뤘습니다. 사랑과 예술이 타협과 오해 속에서 어떻게 존엄을 잃고 붕괴되는지를 화려한 색채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브리짓 바르도, 미셸 피콜리, 잭 팰런스, 프리츠 랭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당시 섹스 심벌이었던 브리짓 바르도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냉담하면서도 상처받은 내면을 지닌 카미유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미셸 피콜리는 지적이지만 유약하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면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 복잡한 남성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프리츠 랑은 실제 전설적인 영화 감독으로 극중에서 감독역으로 출연해 영화의 무게감과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장 릭 고다르 감독은 이 작품에서 극적 서사보다 이미지와 음악, 공간을 통한 감정 전달에 집중하는 뛰어난 연출력을 선보였습니다. 감정의 침묵, 시각적 여백, 인물들의 거리감을 강조하며 내적 감정과 외적 움직임 간의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영화 속 영화 만들기 장면을 통해 현실 속 영화 제작과 예술적 갈등을 메타적 구조로 보여줍니다.
영화 중반부 약 30분 동안 이어지는 폴과 카미우의 아파트 장면은 연극적이면서도 사실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하여 닫힌 공간 안에서 부부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의 활용 연출이 뛰어납니다. 누벨바그의 상징적인 촬영 감독 라울 쿠타르는 유려한 이동샷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간극을 잡아냈습니다. 시네마스코프와 원색의 대비를 통해 웅장한 가로 화면 비율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카프리 섬의 아름다운 풍광과 빨강, 파랑, 노랑의 강렬한 원색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장면 간 긴 테이크와 느린 컷 전환 편집을 통해 감정의 흐름과 시간을 강조합니다. 특히 아파트 장면에서의 긴 롱테이크는 인물 간 갈등의 지속성과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합니다. 경멸은 고다르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답게 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따르면서도 실험적인 기법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경멸은 단순히 한 부부의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지와 진실 사이의 간극을 탐구한 시각적 시입니다. 카프리 섬의 태양 아래 펼쳐지는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대조되는 인간의 쓸쓸한 내면 묘사가 압권인 작품입니다. 가이의 뒤시네마 등 주요 매체로부터 가장 위대한 현대 영화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이후 마틴 스코세이지 등 수많은 거장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63년 개봉 당시 주요 영화제에서 화려한 수상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 영화가 대중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다소 엇갈린 평가를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영화의 진가가 재조명되었고 현재는 영화사에 남을 불후의 걸작으로 추앙받으며 여러 형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과 댓글도 남겨두세요.